여러분이라면 35년을 함께 산 배우자가 아침 밥상에서 식당 절반을 내놓고 이혼하자고 한다면 무엇부터 의심하시겠습니까? 그날 박순영 씨 앞에도 얇은 서류 한 장이 놓였습니다. 새벽 4시마다 도마 소리로 하루를 열고 허름한 시장 포장마차에서 시작해 번듯한 국밥집을 일군 세월이 고스란히 밴 식탁이었습니다. 굽은 등과 굳은 살 박인 손은 그 세월의 기록이었고, 식당은 돈벌이보다 가족의 울타리에 가까웠습니다. 무뚝뚝하지만 우직한 남편 정재만 씨와 함께 땀 흘려 세운 곳이니 둘이 늙을 때까지 지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든든했던 사람이 그 울타리를 먼저 허물겠다고 나섰습니다. 순영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남편이 식당을 탐낸 까닭도 며칠 뒤 낯선 오피스텔 문 앞에서 듣게 될 한마디도 말입니다. 여기 도장 찍어. 어차피 이렇게 서로 얼굴만 보면 으르렁거리고 껍데기만 남은 쇼인도 부부로 사는 거. 이제 당신도 나도 서로 피곤하기만 하잖아. 식당명의 절반 깔끔하게 정리해서 현금으로 내 몫으로 내놔. 다른 건 안 바라니까 그거면 돼. 식탁 위로 미끄러진 서류에는 이혼 신청과 재산 분할 청구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래 준비한 사람처럼 재만 씨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35년 부부의 정을 돌아보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이불을 덮고 함께 늙은 사람의 눈빛이 이렇게 낯설 수 있을까? 순영 씨는 숨을 들이쉬는 일조차 잠시 잊었습니다. 종이 끝에 묻은 국물 자국과 남편의 굳은 손만 번갈아 보았습니다. 지금 따져야 할 것은 이혼인지, 식당인지, 아니면 남편이 끝내 말하지 않는 이유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35년을 어떻게 살았는데 당신이 나한테 하루아침에 이래? 당신 평생 돈 10원 한 장 허투루 쓴 적 없는 구두쇠잖아. 그런데 갑자기 식당 절반에 해당하는 그 큰 돈은 또 왜 필요한 건데? 순영 씨의 애끓는 절규와 피를 토하는 듯한 원망 섞인 울음 앞에서도 남편은 굳게 담은 입술을 열지 않은 채 야멸차게 고개를 돌려버리고 현관문을 거칠게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평생을 성실함과 근검 전략 하나로 무식하게 살아온 남편이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갑자기 이혼을 통보하며 그토록 거액의 재산을 탐내는 것일까? 순영 씨의 하얗게 질린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끔찍한 상상들과 배신감이 흉폭한 파도처럼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참혹한 충격에 휩싸인 이 순간, 아내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요구한 그 피 같은 돈이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는지를, 그리고 등 돌린 남편의 그 차갑고 다친 입술 너머에 얼마나 가슴이 시리도록 아프고 눈물겹도록 먹먹한 진실이 애타게 숨겨져 있는지를 말입니다. 오랜 배우자가 갑자기 큰 재산을 요구하면 사람은 빈칸을 가장 두려운 상상으로 채우기 쉽습니다. 다른 관계가 생겼거나 감춘 빚이 있다고 짐작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다만 정황은 질문을 만들 뿐 아직 답은 아닙니다. 공동 재산을 지킬 권리와 배우자에게 진실을 들을 권리는 함께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때 성급히 재산을 넘기거나 상대 계좌를 함부로 건드리는 일은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먼저 날짜별 거래 내역과 공동으로 만든 재산의 경위를 보존하고 혼자 만나기 두려운 상황이라면 믿을 만한 제3자나 상담자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상대의 행동을 설명하는 이야기와 실제로 확인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순영 씨가 본 것은 남편의 외출과 돈의 이동이었습니다. 아직 보지 못한 것은 그 돈을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남편이 애 악역을 자처하는지였습니다. 재만 씨가 감춘 것은 탐욕이었을까요? 아니면 말로 꺼내기 어려운 다른 책임이었을까요? 거대한 파멸의 조짐이 서서히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이 믿을 수 없는 이혼 통보를 받기 불과 석 달 전쯤이었습니다.
1년 365일 식당 일밖에 모르고 살아오던 무뚝뚝한 남편 재만 씨의 행동이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한 것이죠. 평소라면 자정이 넘어 식당 마감을 끝까지 돕고 셔터를 함께 내리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인가 슬그머니 앞치마를 벗어두고 밤늦게 홀로 밖으로 나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 체력이 붙이고 식당 일이 고되니 동네 친구들이나 조기축구의 지인들과 어울려 막걸리 한잔하며 회포를 풀고 들어오는 것이려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순영 씨는 부쩍 수척해진 남편의 굽은 뒷모습을 보며 원망보다는 오히려 안쓰러운 마음을 가슴에 품고 불평 한마디 없이 홀로 묵묵히 밤늦게까지 뚝배기를 닦고 테이블에 기름때를 지웠습니다. 나 오늘 저녁에도 좀 늦어. 예전에 같이 일하던 사람들 모임이 있어서 얼굴 좀 비치고 와야 해. 그러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먼저 문 닫고 들어가서 불 끄고 푹 쉬어. 밤늦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라고. 하지만 순영 씨의 그런 순박한 이해와 배려를 비웃기라도 하듯 남편의 수상한 외출은 일주일에 서너 번으로 점점 더 잦아졌고 귀가 시간은 늦은 새벽 2시, 3시를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급기야 어떤 날은 아예 연락조차 닿지 않은 채 외박을 하고서 다음날 아침에야 창백하게 질리고 헬쑥해진 얼굴로 도둑고양이처럼 들어오곤 했습니다. 게다가 순영 씨의 코끝을 자극한 것은 남편의 옷깃과 소매에서 희미하게 배어나오는 평소 우리 집에서는 절대 쓰지 않는 낯설고 향긋한 섬유유연제 냄새와 이름 모를 여자 화장품의 잔향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할 때면 목소리를 극도로 낮추고 아내가 다가오는 발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리는 모습도 목격되었습니다. 35년을 살 맞대고 살아온 부부의 육감은 무섭도록 정확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여보, 요새 당신 대체 누굴 만나고 다니는 거야? 혹시 만나는 사람 따로? 아니야. 내가 요새 며칠 잠을 못 잤더니 피곤해서 헛생각을 자꾸 하네. 당신이 그럴 사람도 아니고. 순영 씨는 차마 그 지독한 의심을 입 밖으로 꺼내어 남편을 추궁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묻기 위해 입술을 떼는 순간 간신히 위태롭게 버티고 있는 이 평온한 일상의 유리창이 산산조각나며 날카롭게 깨져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심이라는 무서운 독초는 한번 마음속 한구석에 뿌리를 내리면 걷잡을 수 없이 넝쿨을 뻗어 순식간에 사람의 온 정신과 영혼을 집어삼키는 법입니다. 순영 씨는 밤마다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등 돌리고 누워 코 고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어둠 속에서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도대체 내 남편은 이 깊은 밤에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짓을 하고 돌아오는 것일까? 그녀의 가슴은 하루하루 숯검정처럼 새까맣게 타들어가며 병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진실과 마주하게 된 그날 오후, 남편이 주방 한구석에서 또다시 누군가의 은밀한 전화를 받고는 심각하게 굳은 표정으로 황급히 겉옷을 챙겨 입고 도망치듯 나가는 것을 본 순영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홀린 듯이 앞치마를 거칠게 벗어던지고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남편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멀지 않은 시내 중심가의 번화가로 향하던 남편의 발걸음은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처럼 몹시도 서둘렀고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바뀌기도 전에 무단 횡단을 할 정도로 초조해 보였습니다. 미행하는 순영 씨의 심장은 터질 듯이 거칠게 뛰었고 입안은 바짝 말라 혀가 타들어가는 듯했습니다. 한참을 골목길로 걷던 남편이 마침내 발걸음을 멈춰선 곳은 식당의 허름한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주 세련되고 비싸게 지어진 최신식 신축 오피스텔 건물이었습니다.
어두운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긴 채 숨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순영 씨의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평생 자신과 가족, 그리고 식당 일밖에 몰랐던 촌스러운 남편. 자기 구두 한 켤레,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을 줄 모르고 시장표 싸구려 점퍼만 고집하던 그 구두쇠 남편이 저렇게 비싸고 호화로운 오피스텔에 누군가를 몰래 숨겨두고 드나들고 있었다니. 다리가 맥없이 풀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은 끔찍한 충격과 현기증을 간신히 참아내며 순영 씨는 벽을 짚고 조용히 남편이 도어록을 열고 들어간 그 804호 현관문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심호흡을 하며 문 손잡이를 쳐다보던 바로 그 순간, 그곳에서 그녀의 찢어진 심장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든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단서를 발견하고 맙니다. 이게 다 뭐야? 우편물에 적힌 이름, 젊은 여자 이름이잖아. 정재만, 당신 정말 다른 사람한테 살림을 차려준 거야? 평생 함께 고생한 나를 두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굳게 닫힌 현관문 옆 자그마한 우편함에 꽂혀있던 각종 카드 명세서와 백화점 영수증, 그리고 우편물 봉투들. 그곳에는 분명 삐뚤빼뚤한 글씨가 아닌 세련된 폰트로 인쇄된 명백하게 20, 30대 젊은 여성으로 추정되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영 씨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두 손으로 입을 거칠게 틀어막고 터져나오는 비참한 오열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이 기름때 낀 낡은 국밥집에서 평생을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일하며 뒷비바라지에 왔는데 남편은 밖에서 내 돈으로 젊은 여자에게 호화로운 오피스텔을 얻어주고 이중 생활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의 수상한 외박, 밤늦은 전화, 옷에서 나던 향수 냄새까지 모든 의문의 조각들이 소름 끼치게 완벽한 하나의 추악한 불륜의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순영 씨의 가슴 속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서 단순한 슬픔을 넘어선 지독하게 차갑고 살기 어린 분노가 무섭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참혹한 배신의 진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고 돌아온 날 밤, 분노로 온몸을 떨던 순영 씨는 남편이 코를 골며 깊이 잠든 사이 조심스럽게 안방 서랍장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던 남편 명의의 통장과 도장들을 모조리 꺼내 거실 불빛 아래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통장 거래 내역의 페이지를 넘기던 그녀는 다시 한번 숨이 멎을 듯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불과 수년 전부터 남편의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수백만 원씩, 때로는 한 번에 1,000만 원, 2,000만 원에 달하는 엄청난 거액의 돈이 뭉텅이로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 식당에서 100원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독하게 모으기만 하던 남편이었습니다. 이 막대하고 엄청난 자금들이 전부 저 오피스텔에 숨겨둔 어린 내연녀의 사치와 허영심을 채우는데 흘러 들어갔다고 생각하니 당장에라도 피가 거꾸로 솟고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내 청춘을 다 보태서 모은 돈이야. 하루 12시간씩 뜨거운 소탑을 지키며 번 돈을 나한테 한마디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썼다고? 안 돼. 이유를 듣기 전에는 식당도 돈도 단 한 푼 마음대로 가져가게 두지 않을 거야. 순영 씨는 흐르는 눈물을 닦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35년의 청춘을 바쳐 일군 식당과 재산이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사람과 새 삶을 꾸리려고 식당 지분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순순히 넘길 수 없었습니다. 이혼 요구가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계산이라는 확신이 들자 남편을 향한 연민과 미련도 빠르게 식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막연한 분노가 아니라 자신의 생활과 권리를 지킬 기록이었습니다. 순영 씨는 통장 거래 내역과 오피스텔 우편물을 날짜별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거래 내역을 한 줄씩 다시 살피던 순영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거액이 향한 곳은 명품 매장도, 부동산도, 자동차 판매점도 아니었습니다. 수취인 칸에는 서로 다른 의료기관과 검사기관, 약제비 결제 대행 명칭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생활비나 선물이라고 보기에는 금액도 주기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달에는 검사비가 몰렸고 다음 달에는 입원 보증금과 약제비가 연달아 빠졌습니다. 남편의 비밀이 다른 관계라면 왜 그 흔적이 온통 치료비로 남아있는 걸까요? 잠깐만, 왜 입금처가 전부 의료기관이지?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많이 아픈 건가? 그래도 이 액수는 너무 크잖아. 한 번에 몇 천만 원씩 나갈 만한 치료가 대체 뭐야? 도저히 퍼즐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사는 젊은 사람의 치료비를 대신 냈다고 해도 자기 옷 한 벌 사는 일에도 오래 망설이던 남편이 이렇게 큰 돈을 숨겨 썼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결제 날짜는 재만 씨가 외박한 날과 거의 겹쳤습니다. 다른 관계의 흔적이라고 보기에는 의료비가 지나치게 구체적이었고 단순한 선행이라고 보기에는 감춘 돈의 규모가 너무 컸습니다. 순영 씨는 자신이 아직 보지 못한 사정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제 오피스텔 문안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어느 쪽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상황을 정리하려고 순영 씨는 다음 날 식당 문을 잠시 닫고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요구에 곧장 답하기 전에 공동재산의 형성과 지출 내역, 각자 명의, 실제 식당 운영 기여를 차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담자는 통장 거래 내역과 오피스텔 우편함 사진을 살핀 뒤 추측만으로 상대를 단정하거나 위험하게 대치하지 말아냈습니다. 재산 분할과 혼인 관계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정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과를 장담할 수 없고 우선 계좌 내역을 보존하고 남편에게 사용처 설명을 서면으로 요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집에 누가 사는지 합법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만 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가 재산을 만드는데 어떻게 기여했는지, 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혼인 생활이 어떤 경위로 흔들렸는지 등을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자료만으로 다른 관계나 재산 은닉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계좌 기록을 보존하고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처를 확인하며 중요한 하부는 문서로 남기세요. 실제 법적 판단은 사정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이야기를 일반적인 법률 조언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순영 씨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승리를 장담하는 말이 아니라 감정과 사실을 분리해 다음 선택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던 순영 씨에게 한 가지 기준을 주었습니다. 추측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먼저 사실을 확인할 것. 35년을 바쳐 일군 식당과 자기 삶의 존엄을 지키려면 분노보다 기록이 필요했습니다. 순영 씨는 남편이 오피스텔로 가는 날짜와 시간, 통장 내역, 우편물 사진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흐른 뒤 재만 씨가 다시 창백한 얼굴로 서둘러 외출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순영 씨는 휴대전화를 챙겨 들고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든 이번에는 피하지 않고 직접 듣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어둡고 고요한 복도에 선 순영 씨의 손에는 식은땀이 배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귓가를 울렸습니다. 남편이 며칠 전 누르던 비밀번호를 기억해 조심스럽게 입력하자 짧은 기계음과 함께 굳게 닫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끼쳐온 것은 향수 냄새가 아니라 약품 냄새였습니다. 안쪽에서는 웃음도 다정한 대화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물을 따르는 소리와 누군가 숨을 고르는 소리만 희미했습니다.
순영 씨는 예상과 다른 기척에 잠시 멈췄지만 가방끈을 꼭 쥐고 어두운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정재만, 당장 나와서 내 눈 보고 말해. 여기 숨겨둔 사람이 누구야? 내 돈이 왜 이 집과 병원으로 흘러간 건지 지금 설명해. 순영 씨의 외침이 좁은 거실을 가르자 안쪽 문이 열리고 재만 씨가 나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잠을 못 잔 얼굴, 그리고 두 손에 든 물수건과 빈 수액 봉지. 예상했던 모습과 너무 달랐습니다. 재만 씨는 등 뒤에 문을 닫으려 했지만 그 틈으로 순영 씨의 시선이 들어갔습니다. 침대에는 몹시 야윈 젊은 여자가 담요를 덮은 채 힘겹게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곁에는 약봉지와 체온계, 반쯤 식은 죽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의 새로운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치료 때문에 짧아진 머리와 핏기 없는 얼굴, 그러나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매만큼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가난과 식당 일이 지긋지긋하다며 모진 말을 남기고 집을 떠난 하나뿐인 딸 수진이었습니다. 연락처를 바꾸고 소식마저 끊은 뒤 순영 씨는 딸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으로 상처를 덮고 살았습니다. 사진을 서랍 깊이 넣어두고도 생일마다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그렇게 잊지 못한 얼굴이 낯선 오피스텔 침대 위에 있었습니다. 야위고 지쳐 있었지만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몰라볼 리 없었습니다. 엄마가 여길 어떻게 알았어? 이런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미안해. 치료가 생각보다 길어졌고 혼자서는 견디기 어려웠어. 그래도 엄마한테 먼저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 쉰 목소리로 자신을 부르는 딸의 말이 들리자 순영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외도라고 믿으며 키웠던 분노가 한순간에 갈 곳을 잃었습니다. 대신 딸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오래 떨어져 있었다는 미안함과 아픈 동안 곁에 없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간 거액은 다른 사람과 새 삶을 꾸리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의 검사비와 치료비, 그리고 이식 치료를 준비하는 비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은 열렸지만 더 큰 질문은 남았습니다. 남편은 왜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이혼까지 요구했을까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사실대로 말하면 당신이 식당부터 정리하고 가진 걸 전부 내놓으려 할까봐 겁이 났어. 예전에 수진이가 떠났을 때 당신이 크게 알았던 기억도 자꾸 났고, 그래서 내가 나쁜 사람으로 남더라도 재산분할로 내 몫을 받아 치료비를 만들면 당신 식당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 혼자 책임지겠다는 생각이 결국 당신한테 더 큰 상처를 줬어. 용서해달라는 말보다 먼저 내가 숨긴 것부터 전부 말할게. 재만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몇 달 전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고 혼자 치료를 받던 딸이 지낼 곳이 필요해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병원 출입이 잦았던 것도, 옷에 낯선 세제와 소독약 냄새가 밴 것도 모두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원망을 받더라도 자기 몫의 재산으로 치료비를 마련하면 둘을 동시에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식당은 부부가 함께 만든 삶이었고 딸은 두 사람의 아이였습니다. 혼자 세운 계산에는 순영 씨의 마음도 수진의 선택도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사랑에서 시작한 계획이 가족을 갈라놓을 뻔한 이유였습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아. 딸이 이렇게 힘든데 식당이 무슨 소용이야. 우리가 한 이불 덮고 산 부부고 수진이는 우리 둘의 딸이잖아. 왜 나를 지켜야 할 사람으로만 보고 함께 견딜 사람으로는 보지 않았어? 순영 씨는 남편의 굽은 어깨를 붙잡고 오래 울었습니다. 35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부부였습니다. 자신이 남편을 의심하던 시간에 재만 씨는
이 작은 방에서 딸을 돌보며 혼자 두려움을 견뎠습니다. 그렇다고 거짓말이 옳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순영 씨가 가장 아픈 까닭은 진실을 늦게 안 것만이 아니라 함께 감당할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날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좁은 방에는 울음보다 긴 침묵이 내려앉았고 그 침묵 끝에서 가족은 처음으로 같은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말하겠다고 했어. 내가 말리지 않았으면 벌써 알았을 거야. 엄마가 나 때문에 또 쓰러질까 무서웠고 내가 먼저 돌아와 달라고 해놓고 치료비까지 달라는 딸이 되는 것도 싫었어. 그런데 두 분이 갈라서는 건 더 싫어. 이제는 숨기지 말자. 나도 치료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을 또 거짓말 속에서 보내고 싶지는 않아. 그제야 두 사람은 재만 씨 혼자 만든 거짓말이 아니라 아버지와 딸이 서로를 보호한다며 함께 키운 침묵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선의는 있었지만 선택권을 빼앗긴 순영 씨의 상처도 분명했습니다. 가족을 지킨다는 이유로 진실을 감추면 남겨진 사람은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배제되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반전은 누가 희생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상대를 위해 입을 닫았고 그 침묵이 가족을 더 멀리 밀어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한 다음 날, 세 사람은 이혼 서류부터 다시 펼쳤습니다. 순영 씨는 종이를 찢는 대신 식탁 가운데 반듯하게 놓았습니다. 없던 일로 만들면 같은 방식의 침묵이 또 생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재만 씨는 먼저 사과했습니다. 딸을 살리겠다는 마음만 앞세워 아내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공동의 식당을 자기 몫처럼 계산했으며 이혼이라는 말로 겁을 주었다는 사실을 하나씩 인정했습니다. 순영 씨도 곧장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대신 치료 문제에서는 빠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 자신 때문에 헤어지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날부터 순영 씨는 오피스텔에 작은 이불을 들여놓고 간병 순서를 나눴습니다. 재만 씨가 밤을 지키면 순영 씨는 새벽에 식당을 열었고, 순영 씨가 진료에 동행하는 날에는 재만 씨가 육수를 맡았습니다. 치료 뒤 입맛이 달라진 딸을 위해 죽의 농도와 온도를 바꾸어가며 기록했고, 힘든 날에는 억지로 괜찮다고 말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방이 갑자기 행복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도 서운함도 그대로였지만 적어도 누구 한 사람만 문 밖에 남겨두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1년, 생사의 기로를 수없이 넘나들던 딸 수진 씨는 늙은 부모님의 뼈를 깎는 헌신적인 사랑과 밤낮 없는 지극한 간호 덕분에 기적적으로 가장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점차 골수 이식 수술을 받아 병세를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식당 문을 닫고 세 가족이 환하게 웃으며 다시 둘러앉은 좁은 집안의 식탁 위에는 순영 씨가 밤새 정성껏 고아낸 뽀얀 사골 국물이 투박비에dak 피우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화려한 고급 요리나 값비싼 만찬이 아니었지만 그 어떤 임금의 수라상보다 눈물겹고 뼛속까지 시원하게 훑고 내려가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 끼였습니다. 서로의 주름진 손을 맞잡고 따뜻한 국물을 입김 불어 나누는 바로 그 순간, 순영 씨 부부는 지난 35년간 잠을 줄여가며 죽어라 일해서 쌓아 올렸던 통장 속에 그 어떤 거대한 재산 숫자보다도 이렇게 함께 웃으며 체온을 나눌 수 있는 이 가족이라는 평범한 울타리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대체 불가능한 소중한 보물임을 온 마음을 다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감정만으로는 다음 날을 버틸 수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치료 상담을 다시 받고
예상 비용과 가능한 지원, 식당 운영을 어떻게 이어갈지 차근차근 적었습니다. 순영 씨는 식당을 당장 처분하자는 생각부터 내려놓았습니다. 단골 두 사람에게 오전 장사만 부탁하고 메뉴를 줄여 임대료와 생활비가 끊기지 않게 했습니다. 재만 씨는 지금까지 몰래 쓴 돈과 남은 예금을 한 장도 숨기지 않고 내놓았습니다. 수지는 치료 과정과 자신의 선택을 부모 앞에서 직접 말하기로 했습니다. 혼자 결론을 정한 뒤 통보하는 방식은 더 쓰지 않기로 세 사람이 약속했습니다. 가장 먼저 정리된 것은 이혼 서류였습니다. 재만 씨는 청구를 취하했고 식당 지분을 치료비 명목으로 임해 처분하지 않겠다는 확인도 남겼습니다. 변호사는 공동재산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치료비처럼 급한 목적도 가족 사이의 설명과 동의 없이 집행하면 더 큰 분쟁을 낳을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세 사람은 매주 한 번 비용표를 함께 보고 큰 지출은 반드시 먼저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예상보다 돈이 모자라면 식당을 한꺼번에 넘기는 대신 보증금 조정, 영업시간 단축, 공적 상담 창구 확인처럼 되돌릴 수 있는 방법부터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불안을 숫자로 펼쳐놓자 막연한 공포는 조금 줄었습니다. 누구도 혼자 영웅이 되지 않는 것이 그들이 세운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당신 뜻이 아무리 선했어도 내 몫의 판단까지 대신한 건 잘못이야. 다시는 나를 보호한다는 말로 내게서 진실을 빼앗지 마. 우리는 좋은 소식만 나누는 가족이 아니라 무서운 소식도 같이 견디는 가족이어야 해. 순영 씨에게 용서는 없던 일로 덮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왜 그랬는지 이해하면서도 그 때문에 자신이 받은 상처를 정확히 말하는 일이었습니다. 재만 씨도 변명 대신 책임을 택했습니다. 새벽에는 식당 육수를 올리고 낮에는 수진의 진료에 동행했습니다. 밤마다 그날 쓴 비용과 들은 설명을 작은 공책에 적어 아내와 함께 확인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기록이었지만 부부에게는 다시 신뢰를 쌓는 첫 벽돌이었습니다. 약 이름을 잘못 적은 날에는 서로 탓하지 않고 안내문을 다시 읽었고, 피곤해서 말투가 거칠어진 날에는 다음 날 아침 짧게라도 사과했습니다. 재만 씨는 자신이 감춘 돈의 내역을 묻는 아내에게 서운한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의심을 만든 사람이 확인받는 시간을 견디는 것도 책임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수진도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괜찮은 날에는 포장 주문 전화를 받고 오래전 집을 떠났던 이유와 돌아오지 못한 부끄러움을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어느 날 순영 씨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혼자였느냐고. 수지는 대답 대신 낡은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뒷면에는 해마다 부모의 결혼 기념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끊어진 줄 알았던 마음은 사실 멀리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돌아오지 못한 건 엄마를 잊어서가 아니야.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수록 하루가 더 늦어졌어.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을게. 치료도 미안하다는 말도 끝까지 해볼게. 몇 달 뒤 수지는 예정된 치료에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완치라는 단어를 서둘러 입에 올릴 단계는 아니었지만 세 사람은 결과를 부풀리지 않고 오늘 할 일을 해냈다는데 마음을 두었습니다. 순영 씨는 식당 한쪽 자리를 비워 편히 앉을 의자를 놓았고 재만 씨는 손님이 뜸한 시간마다 병원에서 배운 식사 주의사항을 다시 읽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수진이 오랜만에 식당 문턱을 넘었습니다. 단골들은 아무것도 캐묻지 않고 따뜻한 물부터 건넸습니다. 순영 씨는 딸 앞에 가장 작은 뚝배기를 놓았습니다. 수진이 한 숟갈을 천천히 삼키자 부부는 말없이 서로를 보았습니다. 잃을 뻔한 것은 식당 절반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나눌 기회, 다시 손을 잡을 시간,
가족에게 돌아올 문이었습니다. 재산은 삶을 지키는 도구였지만 누군가의 마음을 대신 결정할 권리까지 주지는 않았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약해서 못 견딜 줄 알았어. 그런데 약했던 건 나였네? 당신이 무너지는 걸 볼 용기가 없어서 당신한테 나를 미워할 이유부터 준 거야. 앞으로는 겁이 나도 먼저 말할게. 우리 셋 다 늦었지만 아직 문은 열려 있잖아. 그러면 오늘부터 다시 들어오면 돼. 재만 씨의 선택에는 딸을 살리고 아내를 지키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적이 가족의 알 권리와 선택권까지 없애지는 못합니다. 순영 씨의 판결도 그래서 단순한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이혼 청구는 거두대 거짓말의 상처는 말로 확인하고 재산은 숨겨 쓰지 않으며 치료 결정은 세 사람이 함께 내리는 것,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을 희생해서 대화로 바꾼 것이 이 가족의 진짜 화해였습니다. 가족은 한 사람이 모든 짐을 드는 곳이 아니라 무게를 공개하고 각자 들 수 있는 만큼 나누는 곳인지도 모릅니다. 상대가 약할 것이라고 미리 단정하는 보호는 때로 상대를 가족의 바깥에 세웁니다. 반대로 모든 사실을 한꺼번에 던지는 것만이 정직도 아닙니다. 감당할 속도를 묻고 중요한 선택을 함께 남겨두며 필요한 도움을 구하는 과정까지가 대화입니다. 이기 앞에서 무엇을 팔고 무엇을 지킬지보다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이 결정을 함께 살아낼 사람 모두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각자의 두려움을 말할 자리가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본 이야기는 실제 사연과 사회적 이슈를 모티브로 재구성한 창작 드라마이며 특정 인물, 단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등장인물, 지명 상황은 모두 가상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이런 거짓말을 어디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뒤 어떤 약속을 먼저 요구하시겠습니까?